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이고요.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가왕을 이렇게 꼽아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왕열전이죠. 최규엽, 남인수 이렇게 두 분 얘기했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분야의 탁월한 연구자이신 두 분, 우리 이영미 선생님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3대 가왕이네요. 네. 그렇죠. 순서로. 네. 근데 아마 벌써부터 네. 조금 불만을 슬슬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왜요? 뭐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리고 오늘 예고를 해 주셨으니까 네. 현인까지 세 사람을 놓고 볼 때 가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가왕이 또 있는데 얘는 왜 빠졌냐. 그렇죠. 예. 네. 이 사람은 왜 빠졌냐. 이 사람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지만은 왜 안 넣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죠. 그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아니 뭐 더 많이 뽑는다면 네네. 이난영은 왜 빠졌냐. 신민요 쪽에 여왕들이 많은데 왜 빠졌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가왕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8명 정도로 대충 추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는 최규업하고 남인수로 그냥 넘어간 셈이에요. 네. 여자 가수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시대가 점점 내려올수록 네. 불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80년대는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80년대는 뭐 그렇죠. 단연 조용필 누구나 아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닌데 조용필을 빼자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당연히 있는데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또. 네. 그렇다고 해서 80년대에 이용을 넣는 건 전 반대합니다. 네. 근데 계보가 다른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왕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그런 호칭을 붙이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조용필하고는 활동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요가 복잡해진 거고요. 가요가 네. 단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기거리도 굉장히 풍부한데 이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그 압축하고 우겨 넣어서 한 시간을 꾸려야 합니다, 우리가. 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또 이 방송에서 존재감이 좀 미미해서 우리 김세호 PD 소개하는 걸 까먹었네요. 물론 끝나고 편집은 혼자 하지만 네, 진행될 때는 존재감이 없어갖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김세호 PD도 함께합니다. 네. 지금 나눈 얘기에 뭐 덧붙이고 싶은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빨리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3대 가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 현인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인. 비교적 그래도 근년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최규엽 남인수에 비하면은 그래도 물론 20년이 훨씬 지나긴 했죠.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1919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3.1운동 때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예. 뭐 주 활동 시기는 40년대, 50년대. 뭐 그 이후로도 가수 활동을 접으신 건 아닌데 정상의 인기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역시 40, 5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 50년대가 전성기였고. 예. 부산 출생이시네요. 예, 저는 그 신라의 달밤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경주? 당연히 경주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 조용필도 부산이게요. 그렇죠. 예. 부산 출생. 그럼 이미자는 울릉도? 흑산도? 예. 아닙니다. 근데 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출생지만 부산이고 예.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도 다 다녔고 지금 여기가 경복 고등학교인가요? 그 제2 고보. 예. 네, 경성 제2고보. 그러니까 경성 제1고보가 경기, 예, 나중에 경기가 됐고 제2고보가 경복이 됐고 명문이죠. 이분의 아버님이 또 나름 그 당시에 활동을 많이 하던 분인데 기자이기도 했고 또 사업가이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뭐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우리 동주가 현인 선생의 본명이 현동주입니다. 현동주. 예, 우리 동주가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대요. 일제시대 때요? 예. 친일파였네요, 아버지가. 예.
그때 아버지 뜻대로 했으면은 조금 이제 인생 행로가 꼬일 뻔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군인이 됐으면.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일본에 유학을 가긴 갔는데 사관 학교 가라고 보냈더니 이놈의 아들이 네.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음악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삐딱선을 탔지.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어쨌건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기를 보냈네요. 예. 어쨌든 도쿄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일명 우에노 음악학교, 예, 도쿄 음악학교를 중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학적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거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예. 성악과 들어가려고 열심히 레슨 받다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예. 좀 있긴 그래서 하죠. 그냥 예. 그렇게 알려져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이 당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에노 음악학교가 제일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음대예요. 여기가 말하자면 국립서울음대 이런 데나 마찬가지예요. 윤심덕도 여기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예. 조선인 사람이 조선인이 성악가로 성장하기에 최고의 학교 그러면은 왜 그 무슨 80년대 90년대 그럼 줄리어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에노 음악학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에노 음악학교를 바라보면서 유학을 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진짜 거기를 나왔는지 중퇴했는지 뭐 그냥 가려고 하다가 중단됐는지 이게 정확하지가 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졸업장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 이제 성악을 공부했다. 예. 그리고 뭐 중퇴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조금 했대요. 그때는 이름 있는 가수는 아니고 네. 코러스 같은 걸로 음악 활동을 좀 하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여기도 좀 기록이 분명치 않은데 국내 무대에서는 대략 1940 제가 보기에는 4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이란 얘기가 더 많지만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단 44년 성보 악극단에는 현인이라는 가수가 심지어 신문 광고에 사진이 실리거든요. 이건 뭐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예. 신문 광고에 사진이 실렸다는 얘기는 일명 그 뭐 프론트맨. 뭐 어쨌든 대표적인 멤버니까. 네, 그렇게 꽃미남. 좀, 예. 그 보면은 더군다나 이분이 젊을 때는 특히나 네. 인물이 좋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완전히 그 흔히 사람들이 서양 사람 같이 생겼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 있잖아요. 예, 이 당시 그 헐리우드 미남은 누구였죠? 헐리우드의 미남 배우의 네. 대명사. 이때가 험프리 보가트 뭐 이런 사람인가요? 그럼 미남은 아니잖아요. 험프리 보가트는 약간 성격 배우. 당시에는 뭐 클락 클락 케이블. 예. 캐리 그란트 뭐 이런. 그 정도? 예. 예. 험프리 보가트 잘생겼습니다. 예? 이게 또 얼평을 합니까 지금? 예? 예. 아니, 근데 현인 선생님은 정말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유호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현인 선생님을 소개받을 때 박시춘 선생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왜냐하면은 그 히트작들이 다 유호 작품들이잖아요. 가사가. 최상비 노래들이. 뭐 예.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뭐 이런 작품들이. 근데 그때 박시춘 선생이 그랬대요. 그 있어 저기 서양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긴 놈 하나 뭐 있어. 대담한 이렇게. 서양 사람. 예.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이렇게 신문에 사진을 보면은 누가 봐도 현인이 분명한데 네. 그 광고에는 현인이란 이름은 또 없어요. 현동주로 썼던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예. 어쨌든 그렇게 무대 활동을 시작해서 또 45년쯤으로 추정되는데 해방 직전에는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파리로 전에. 예. 그때도 뭐 징병을 피해서 뭐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공연단의 일원으로 중국 가는 순회 공연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네. 순회 공연단의 일원으로 갔다면 이건 45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현인 선생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중국 땅에 있던 많은 이 조선인들이 그랬지만은 바로는 못 돌아옵니다. 일단 교통편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분이 좀 좋지 않은 혐의를 받아요. 45년에요? 그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는데 네. 중국도 해방을 뭐 맞은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조선인들은 일본군 위문 공연을 다니던 애들인데 말하자면 중국식 표현으로 이제 한족은 아니지만 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민족 배반자들이라고 해서
같은 민족은 물론 아니지만 하여튼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이라고 좀 혐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잡이. 예. 예. 고일 협력자. 그렇죠. 예. 그래서 감옥에 몇 달 있다가 왔답니다. 이건 뭐 현인 선생도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아, 그럼 그 공연의 성격이 군 위문 공연. 그러니까 일본군 위문 공연이라는 건 확실한 거네요. 근데 당시에 안 중국을 하면 안 갔다는 돼요. 거는 다 예.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갔고요. 예. 만주, 중국까지 다. 왜냐하면 거기 점령지였으니까. 예, 일본인 예. 점령지였기 때문에 그냥 다 가는 것. 그래서 그 당시 공연하셨던 분들, 뭐 진박남 선생님과 반야월 선생님 같은 분도 네. 또 만주 공연 가고 뭐 하얼빈 공연 가고 이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예. 그래 예,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24년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주는 거기는 외국이 아니야 이렇게. 뭐 예, 거의 네. 그런. 네, 그냥 같은 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어떤 지방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 감각으로는 외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 감각으로도 그래도 중국은 다 좀 조금 다르죠. 다르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 현인 선생은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에서 주로 상해에 체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음악 이력을 본격적인 가수 데뷔 이전에 도쿄도 경험을 했고 네. 상하이도 경험을 했고 음.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는 처음 아닐까요? 드물죠. 예, 네, 참 대단히 드물어요. 드물거든요. 예, 이거는 확실히 일제 말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폭넓은 뭔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다가 고학력자 예. 이런 몇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소위 문화자본이라고 하죠. 그렇죠. 얻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진 사람이에요. 어쨌건 이제 45년 해방 전에 중국 공연을 갔다가 이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거기서 이제 투옥이 됐다. 예. 예. 그럼 언제 와요? 46년 봄에 뭐 그렇게 오래 붙잡혀 있지는 않았고요. 예. 어쨌든 뭐 무혐의 뭐 이런 식으로 풀려났고 배를 타고 그야말로 귀국선을 타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도 돌아온 이후에도 무대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게 되고 이건 조금 뜻밖으로 생각하실 분들 있을 텐데 네. 그 유명한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이게 이제 데뷔곡이거든요. 음반 데뷔곡인데 음반 데뷔곡. 이 노래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6년에 귀국해서 바로 무대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달밤은 3년 뒤 1949년 작품입니다. 네, 이, 그건 뭐 그냥 이 이유는 그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찍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일단 47년 8월 이전에는 음반 자체가 없었고 네. 그 이후에도 약간 2년 가까이 시간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하면은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인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좀 전에 아주 무명은 아니지만은 기존 뭐 남인수, 이난영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음반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글쎄 맡겨도 돼?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48년이면 남인수를 먼저 찍어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찍고 그리고 후순위로 한 49년쯤 되면 이제 현인 같은 신인을 밀어줄 수도 있는 예. 음반사에서. 그러니까 이때 48년, 4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가요 음반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49년이면 이건 굉장히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찍을 수가 없으니까 좀 유명한 사람부터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선택적인 뭐 네. 그런 거기서 이런 시간차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럼 이 신라의 달밤 이 데뷔곡은 발매되자마자 막 빅히트 했습니까? 49년부터? 그러니까 그게 엄청 낮다는 거죠. 지금도 이 노래 딱 현인 선생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오죽하면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제목 다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신라의 달밤이라는 예, 영화.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 조폭 영화로 코미디 영화 나중에 있잖아요. 김혜수 나오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김혜수, 차승원. 그렇죠. 예. 저는 80년대에는 히트곡으로 영화 만드는 게 많았잖아요. 네. 미워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뭐 김범용 형도 막 영화 많이 나오고. 노래와 네. 영화의 시간차가 굉장히 멀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다는 저는 거. 그 당시에 신라의 달밤이라는 그 영화를 당시는 만들었다는 줄 아니고요. 알았어요. 근데 당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기였냐 하면은요. 네. 그 전쟁 때 남한군과 북한군을 구별하는 방법이 신라의 달밤 불러봐. 그래서 부르면 남한군, 못 부르면 북한군이었대요. 그럴 정도로 남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진짜 모르면 간첩이다. 그렇죠. 모르면 그렇죠. 간첩인 예. 거예요. 왜냐하면 분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북한군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예. 근데 남한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약간 이제 49년이면 진짜 격동의 시대인데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가. 많이 뜬금없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맥락이나 그때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뭔가 조금 느닷없이 뭐 신라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대중음악이 나왔다는 거. 일단 곡을 좀 듣고 특히 전주 같은 걸 들어야만 그 이어지는 설명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뭐. 네.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소매야 너를 날 멈추어라 고요한 달빛들이 거목한 기슭에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노래를 신라의 밤이여 사랑도의 추억이 새롭구나 푸른 강물 허공만 소리는 끝이 없네 화려한 천년까지 한 곳을 되돌며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노래를 신라의 밤이여 아름다운 궁녀를 그리워라 해골빛 속에서 사랑을 맺었던가 님들의 치마소리 빛 속에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노래를 네, 1949년 음반 버전 신라의 달밤이었습니다. 네. 일단 좀 잡음은 많이 자글자글하죠. 예.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네. 1949년도 발매된 음반이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네.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툭툭 끊겨가지고서 예. 전체를 못 듣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터 테이프가 있는 게 아니라 음반이 온전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시기에 나오는 음반 자체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예. 재생해도 이 정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이에요. 예.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하여튼 저의 아까 그 궁금증. 뜬금없다. 네. 이 격동의 시대에. 네. 예. 근데 격동의 시대에도 사랑도 하고 맨날 밥도 먹고 뭐 딴짓하는 놈들도 있고 이상한 짓하는 놈들도 다 있어요. 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꼭 격동의 시대에 격동의 시대만 노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예. 신라 이런 거 되게 뜬금없는 그러니까요. 건 사실이에요. 예. 도대체 왜 이럴까? 예.
근데 지금 앞에 전주 기억나세요? 예, 예. 띠리리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마스투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바떼 신바떼 뭐 딱 저는 신바떼. 저는 카마스투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인도일지 페르시아일지 뭐 무슨 아라비아인지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동남아시아 아니고 서남아시아 계열의 예. 인도부터 중동 지역까지의 뭔가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말기부터 1950년대까지 이런 종류의 음악이 노래가 꽤 있어요. 사실 이 노래가 이거는 이제는 많이 알려진 건데요. 일제 말기에 음반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달밤이라는 노래로 발표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옛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네네. 조명암 작사, 박희춘 작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도로 만들어진 노래였던 거예요. 불국사가 아니고 이제 인도의 무슨 절인 거고요. 그러니까 가사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지금 신라의 달밤으로 만들었을 때 유호 선생님 작사하는데 제가 유호 선생님 인터뷰하면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도의 달밤 있는 건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박수친이 막 뛰어오더니 자기가 곡을 지었고 가사만 못 지었다. 그리고 제목도 지었다. 신라의 달밤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서 그래서 자기는 띠리레 띠다단 딴따 그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쿵짝쿵짝하면서 빠르게 후루룩하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그게 몇 년이었죠? 위에서 조총련 신문에서 조명암이 아마 80년대 초였던가 70년대 말이었던가. 그것도 훨씬 뒤에요. 뒤인가요? 하여튼 예. 조총련 신문에다가 아니 남조선에서 내 가사를 가지고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로 표절해서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 쳤다, 어떤 이런 놈들이. 거죠. 이러고 이제 일종의 저작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인도의 달밤이었다. 사실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요. 일제 말기 인도의 달밤이었으면 그 색깔이 뭐겠습니까? 궁극가요죠. 그렇죠. 예. 이거 궁극가요라고 대동아. 하는 예. 엄청난 건 아니지만 대동아 공연권 얘기 이미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조명암 스스로 내가 일제 말기에 대동아 공연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노래를 지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요새 말로 우라카이 해가지고 남쪽에서 표절해서 부르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미 박시춘 선생은 돌아가셨고 졸지에 표절 작사가가 돼버린 거예요. 유 선생님은 굉장히 억울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러고 이제 부르르 떠셨는데 사실 과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일제 말기에 인도의 달밤이 먼저 있고 박시춘은 이 노래를 사장시키기가 아까웠을 거죠. 근데 인도로 발표하자니 더 뜬금없고요. 게다가 조명암은 월북해버렸으니 그걸 그냥 쓸 수도 없고. 예. 어쨌든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좋고 만만한 제주도 있는 유호 선생을 딱 붙잡고 방송국에서 확 붙잡고 노래를 가사를 지은 거예요. 유호 선생은 자기가 이걸 표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박시춘 선생이 이 신라의 밤이라고 가사를 제목을 지어왔대요. 근데 자기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신라의 달밤으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표절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냥 신라의 밤으로 오히려 얘기를 했을 텐데 원작 비슷한 가사 제목을 써버린 거는 자기는 표절 의사가 전혀 없었다.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원래 가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해요. 그 원래 가사는 조명암이 밝혔어요. 원래 내가 이렇게 썼다. 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시춘은 원래 노래의 가사 흐름들을 다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었고 예. 그거를 대충 제시를 하면서 유호 선생님하고 쿵짝쿵짝 해갖고 신라의 달밤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인도가 신라로 바뀌니까 겐지스 강이 뭐 금오산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남아시아 쪽 그런 어떤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라 그러니까 어울리네요. 처용도 있고. 예, 원래 이렇게 교류가 많았잖아요, 신라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직접적인 과거라고 느끼는 건 사실은 조선시대까지예요. 예. 고려나 삼국이나 고대로 올라가면요. 네. 약간 설화의 세계처럼 느껴지지 역사의 시대라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 남의 나라 느낌도 맞아요. 있죠. 남의 나라예요. 그게 인도든 뭐 중동이든 대충 그렇게 버무려서 뭔가 이국적이고 신비롭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게 일제 말기에 악극이나 가요에서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고대하고 이렇게 엮어놓는 고대하고 이국성을 엮어놓는 무슨 서남아시아 같은 거를 엮어놓는 여성국극에도 그런 작품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여성국극이 아니라 악극에도 꽤 있어요. 박농 선생 작품 같은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40년대 한 초반 정도부터 한 50년대까지 악극, 가극 같은 대중극에서 이런 그 고대의 어떤 얘기들을 이국적인 외국의 어떤 형상들하고 엮어서 버무려 놓는 종류의 작품들이 영화나 악극 혹은 대중가요에서 폭넓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가 희한한 이국성의 시대예요. 그럼 그 이국성의 시대가 앞선 그 일제강점기 때 네. 그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 이국성을 가져왔고 그게 50년대까지 이어진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가 물론 이런 영향도 있어요. 50년대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45년 이후부터 50년대까지가 국제성에 대한 그 대중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뭐냐면 할리우드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온갖 게 막 들어와요. 삼손과 데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알리바바 뭐 이런 것도 맞아요. 들어오고.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보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서양적인 것, 외국 같은 것, 이국성 이런 거를 상상하는 대중적인 상상력과 관심. 국제성에 대한 관심. 네. 근데 그걸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이라고 하는 건 훈련받아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갔던 대동아 공영권적인 국제성에서의 성과하고 네. 묘하게 얽혀 들어가서 그게 50년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맥락이 있게 나온 거네요. 신라의 그렇죠. 달밤이. 네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신라의 달밤 유행하고 난 다음에 인도의 향불이. 인도의 향불. 네, 본격적으로. 인도의 향불. 네. 하여튼 이 계열 노래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신라 제목에 들어간 것만 뽑아도 그래요? 거의 한 CD 한 장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리고 뭐 불국사의 밤도 나오고 불국사의 밤. 네. 근데 다 이런 식의 그 맞습니다. 뭔가 예. 인도나 서남아시아를 연상시키는 예. 선율이나 음악들을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아니, 백제 섭섭하게 왜 이렇게 신라만 합니까? 백제도 있어요. 있습니다. 꿈꾸는 백마각. 그건 나중 노래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 그건 나중 노래고요. 노래. 예, 근데 그거는 음악에서 그렇게까지 이국적이진 않은데 백제의 밤이란 노래가 있어요. 백제의 밤이라는 노래가 예, 있어요? 근데 그 백제의 밤은 일제 때 몽고의 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신라로 가고 그거 한번 특집하고 싶네. 이건 제가 논문 쓰느라고 정말 그 노래들을 야. 온갖 걸 다 찾아가지고서 다 가닥가닥 이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현인 선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데뷔 앨범부터 예명 이 현인으로 활동한 건가요? 신라의 그렇죠. 달밤부터? 뭐 귀국 이후에 네. 46년부터 여름부터 이제 공연 광고에 이 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현인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쭉 활동하면서 이 신라의 달밤 음반이 나오면서 뭐 그 인기가 정말 결정이 된 거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때 그 1949년 4월에 신라의 달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로부터 한 1년 남짓,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까지 대략 1년 잡고 네. 아마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히트곡이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히트곡이 한 가수에 의해서 연발로 나온 게 아마 그야말로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용필 정도나 좀 갖다 댈 수 그래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호? 배호 좀 퍼져 있으니까. 퍼져 있죠. 예. 그렇죠.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하여튼 막 나오는 대로 그냥 히트해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신라의 달밤, 네. 비 내리는 고모령, 럭키 서울, 고향 서울야곡, 말리. 예, 고향 고향 말리, 말리. 뭐 다 하죠. 조금 처지긴 하지만 뭐 애정산맥 등등. 그러니까 이 당시 럭키 레코드가 또 매달 음반을 찍어내지도 못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뭐 설비 자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판을 내는데 나오는 대로 다 히트를 하는 거예요. 럭키 레코드가 박시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진짜 그 럭키 레코드가 스튜디오도 없어가지고요. 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명동에 있는 댄스홀을 빌려서 낮에는 댄스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녹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그 당시 음반 만드는 수준이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얘기가 숯불, 가마니 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됐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만 그랬겠지만은
빈대떡 굽듯이 숯불에다 녹여가지고 찍었다는 거죠. 프레스가 안 돼서. 참기름 틀 뭐 이런 거 네, 동원해가지고 네. 찍었다고 하는데 방앗간에서 빌려온 예. 그 기름 짜는 거 이런 거를 찍어. 그러니까 방금 좀 전에 들어보신 신라의 달밤이 그 정도 수준인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은. 맞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SP인 거죠. 그렇죠. SP 음반. 예. 그러면 한두 곡 들어가는 거죠.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네. 그러니까 앨범 개념이 아니니까. 예, 예. 1980년 조용필 앨범에서 뭐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등이 연속 히트를 했지만 그건 정말 앨범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맞아요. 예. 어니언스도 마찬가지로 어니언스의 그 편지 나오는 음반이 앞 뒤에 한 곡도 남김없이 다 히트한 그 당시에 유일한 음반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앨범이니까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낯장이니까요. 맞아. 예. 그런데도 그렇게 히트곡이 많았다고요? 내는 족족이다. 진짜. 대단했죠. 예. 네. 저는 비 내리는 고모령하고 신라의 달밤 뭐 서울 야곡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럭키 서울도 하시고. 럭키 서울. 예. 얘기하면 남쪽 나라 다 십자성은 어머니 멀고. 고향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유명한 곡. 남쪽 나라 시 서울 야곡은 근데 그 전영 씨 노래 아닌가요? 70년대 나중에. 리메이크에서 예. 다시 히트. 저는 전영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예, 뭐 네. 여러 가지 곡이 있는데 조금 이색적이랄까 가장 현인답지 않은 현인의 히트곡이 아마 비 내리는 고모령이 아닐까 싶거든요. 역시 럭키 레코드에서 1949년에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이 세 분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당시 가요계에서는 예, 그런 이제 트리오였는데 비 내리는 고모령을 한번 들어보죠.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왔을 때에 우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타고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들레미 피고 지고 몇 해이든가 물방앗간 뒷전에서 맺은 사랑아 여의해서 못 있느냐 망향초신세 비나리는 고모령을 언제 늙느냐 눈물 어린 인생 고개 몇 고개냐 장명근이 깜박이는 주막집에서 손바닥에 써린 하소 적어가면서 오늘 밤도 불러본다 낭만의 노래
1949년작 비 내리는 고모령. 네. 우리가 아는 현인 선생이랑 좀 다른데요. 목소리. 넌 뭐랄까 왜나 할래 나 이런 스타일이 그렇죠. 아닌데요 지금 예. 창법이. 신라의 달밤도 그렇고 비 내리는 고모령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인 할 때 딱 떠오르는 현인 스타일의 창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뒤에 만들어진 뭐랄까 네. 여기 아닌데요. 스타카토 창법 예.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점잖게 클래시컬하게 성악 배운 그 창법 고스란히 깔끔하게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덜덜덜덜 하면서 노래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코미디언 김희갑 선생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보탬을 준 것 같아요. 이마수한테 구타당했다는 예. 그 김희갑 선생. 근데 이분이 영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네. 청춘 쌍곡선을 보면은 흉내를 내는 모창하는 게 현인 나와요. 모창 장면이 있는데 예. 원래 모창이라는 게 그 성대모사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그 특징적인 것을 잡아내서 약간 네. 과장을 해야만 그렇죠. 예, 이게 와닿거든요. 그래야 맛이죠. 예. 그러니까 현인 모창을 김희갑 선생이 워낙 잘하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다 보니까 너무 과장했군요. 예. 살짝 과장을 했는데 이게 역으로 네. 현인 선생 입장에서도 아니 사람들이 김희갑이 노래를 버전을 더 좋아하면은 나도 그럼 좀 이렇게 섞어줘야겠다.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됐다고나 할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현인이 나중에 그런 식의 창법을 갖게 됐을까? 성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상한 창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혹시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나 합창반 때 중고등학교 때 노래 부를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네. 소리를 끌지 말라 그러죠. 정확한 음을 내라. 따라라라라라라라 할 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끊어서 불러라. 그래야 정확한 음을 찌른다. 네. 그러니까 성악 공부한 사람으로는 당연히 정확한 음을 찌르기 위해서 약간씩 끊어서 부르는 지금 이 비 내리는 고모령이나 신라의 달밤도 보면은 약간씩 끊어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딱딱 찍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노래를 계속 많이 부르는 직업 가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을 어렵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쉽게 부르다 보니까 그 희한하게 하는 스타카토가 이상하게 과장이 되면서 이렇게 숨이 차니까 이제 더 나이 들수록 점점 그 이상한 버릇만 과대해져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스러운 현인 창법으로 고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주희 선생님이 비 내리는 고모령이 현인답지 않은 음악이라 그랬잖아요. 이 곡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일단 전주부터 네. 그 기타 하나로 전형적인 박시춘 멜로디인데 네. 이런 노래는 사실 남인수가 더 맡아 거예요. 부르던 거거든요. 아니, 사실 이 노래는요 애수요소야각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 애수요소야각 틀어놓고 비 내리는 고모랑 같이 틀어놓고 들어보면은 네. 진짜 이게 어느 선율이 비슷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비슷해요. 두 곡을 이어서 쭉 연주하면은 네. 어디가 끝이고 맞아요. 어디가 시작인지 이 곡으로 갔다 저 곡으로 넘어가도 모를 예, 정도로 아주 비슷해요. 매끄럽습니다. 예. 예. 스승의 은혜. 예, 그런 거죠. 어버이날 은혜. 어버이의 은혜. 예, 아니 물론 뭐 그렇군요. 양식이 비슷하면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연안부두하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한 소절씩 엇갈려서 부르면 딱 맞아요. 그래요? 해보세요 한번. 꽃 피는 동백섬에 어쩌다 사연 싣고 길래 이거 다음 거 얼마나 네. 다음 거 이렇게 되는군요. 어제 떠난 부산항에 마음마저 설레게는 심지어 가사도 비슷해. 그러네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그럴 정도로 애수의 소야가 그 비 내리는 고모령은 정말 비슷해요.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당시 대중에게는 네. 당연히 전주만 들으면 남인수 목소리가 맞아. 나와야 맞는데 현인 목소리가 이것도 좀 나름 신선하지 않았을까. 신선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부드럽게 부르는 거였으니까 새로운 가수가 드디어 등장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노래에서 생각할 것은 신라의 달밤도 마찬가지였지만 작사가 유호라는 사람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네. 이때 1960년대에 뭐 두 명의 극작가, 방송극 작가를 꼽아라. 그럼 하나가 한운사, 하나가 유호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유호의 시대였어요. 70년대까지도. 예. 그 유호는 사실 요 시기부터 한 6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작사하게 되는데요. 맨발의 청춘 같은 게 다 유호 작사예요. 네, 되게
가사를 잘 짓는 분이죠. 이렇게 뭐 신라의 달밤도 그렇고 비 내리는 고모령도 그렇고 49년, 50년 전쟁 나기 전까지 정말 히트의 연속이었는데 네. 이때 또 하나 현인이란 가수의 활동을 볼 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 예.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누었지만은 인물이 참 좋으시거든요. 예. 뭐 그 당시 사진보다는 영화 필름을 보니까 더 그걸 맞아요.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1949년 한창 인기 있을 때 푸른 언덕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동안 필름이 사라져서 소실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편은 아니고 일부만 나왔는데 뭐 일부만 놓고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역사적인 의미가 참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인이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현인이 직접 주연을 한 음악 영화. 음악 영화요? 예. 그래서 당시 광고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영화다. 그 뮤지컬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뮤지컬까지는 아닌데 네. 예. 어쨌든 스토리가 음악적이고요. 주인공이 가수로 설정이 돼 있고 예. 뭐 음악이 실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이제 현인 선생이고. 예. 네. 근데 이 최초 음악 영화는 사실 좀 저도 사실 갈피를 못 잡겠는데 이게 노래조선으로 가야 될지 초 따지지 말죠. 예. 어쨌든 뭐 진짜 최초가 굉장히 피곤한 얘기긴 네. 한데 당시 광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푸른 영화는 당연히 푸른 언덕은 네, 예. 음악 영화라고 이제 표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이 많고 주제가도 있습니다. 주제가 제목도 푸른 언덕이에요. 예. 그리고 현인 선생이 직접 불렀고 영화에서도 불렀고 무대에서도 불렀고 음반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희한한 거는 음반은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푸른 언덕 영화가 49년에 개봉을 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같이 나와야 맞거든요. 음반도 주제가 예, 예. 음반도. 근데 한 10년쯤 뒤인 1958년이 되어서야 이 푸른 언덕 주제가 음반이 나옵니다. 제작비가 좀 부족했나 보죠. 그거 저는 그 황문평이라는 그 작곡가의 위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이 49년 당시에는 가요계 인물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내려면은 음반사하고 선이 닿아야 되는데 당시 음반회사 사장님들은 박시춘이면 몰라도 황문평 작곡으로 몰래 이렇게 되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50년대 말쯤 되면 황문평으로도 음반을 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 당시의 분위기라면. 네. 근데 또 이 노래를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푸른 언덕 영화가 필름이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일부분이라는 건 길이가 어느 정도나? 한 30여 분 네네. 정도? 많이 길지 않아요. 예, 원래는 더 긴데 연기는 좀 어떻습니까? 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발연기. 예. 근데 이 노래가 몇 곡이 나오긴 하는데 이 주제가인 푸른 언덕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영화 필름 상으로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려면은 58년에 나온 그 음반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조금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을 풀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울가에 철쭉꽃이 피던 날 향내 어린 하늘가엔 옛 추억이 피었어. 아저랑이 봄빛하고 희망을 찾아
젖어 아득한 지평선에 웬 꿈이 어려웠소. 녹음진 잔디 후에 바람새가 울던 날 붉게 핀 화원 속엔 옛사랑이 깃들였어. 언덕 넘어 바람 타고 희망을 찾아 그리운 순정 속에 웬 꿈을 길렀소. 네, 푸른 언덕 함께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방송 아니면 듣기 힘든. 그렇죠. 네, 예. 그런 음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자갈밭 굴러가는 달구지처럼 예, 덜그럭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반이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5조각으로 깨져 있는 거를 네. SP 음반은 잘 깨지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이어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파일 작업을 손을 정말 많이 봐야 되거든요. 겨우겨우 중간중간 좀 어색한 대목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살린 것도 이건 정말 거의 뭐 기적에 준하는 아니 어떻게 대단한 5 일이죠. 조각 난 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네요. 근데 이 음반이 지금도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황문 유품이거든요. 아, 예, 돌아가신 뒤에 기증을 다 했는데 음반이라는 거는 그냥 쌓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창고 역할밖에 도서관에서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운드를 이제 만들어야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황문평 선생 댁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과정이었는지 도서관에서 나오는 과정이었는지 하여튼 이게 깨진 거예요. 운반 과정에서. 이제 복각을 부탁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어쨌든 해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다행히 이 정도 들을 수 있게는 됐습니다. 예. 어쨌든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1949년에 이런 노래를 음반 나왔으면 완전히 망했을 거라고 안 팔려요. 네, 이게 되겠어요. 50년대 말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예.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양풍의 노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요. 원래 영화 주제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 대중가요보다는 좀 양풍이 강한 노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중가요보다 덜 대중적이어도 된다. 그리고 영화는 조금 더 서양적인 분위기를 많이 갖고 오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현인이 부르면 잘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푸른 언덕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선 이제 주연이었고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주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단역, 조연 이렇게 잠깐 얼굴을 비추는 영화도 꽤 있습니다. 현인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성벽을 뚫고 내 사랑 그대에게 사랑은 흘러가도 등등 이제 40, 50년대 영화 몇 편이 이렇게 기록상 남아 있는데 나머지 영화들은 또 아쉽게도 그 필름이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간 영화에도 이렇게 많이 출연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일 테고. 그렇죠. 이게 49년에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해서 진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막 얻어가는데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안타까웠을까요? 만약 전쟁이 없었으면은 네. 뭐 그렇다고 뭐 계속은 아니겠지만은 예, 예. 한 2년 정도까지는 그 현인의 그 뭐 약발이랄까 현인의 먹히지 시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좀 아쉬우셨겠죠.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뭐 목숨만 부지해도 사실 천만다행인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예. 어쨌든 이분도 전쟁 난 직후에 서울에 아마 있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좀 결국 피난을 가서 네. 뭐 부산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흔적이 공연 무대에 활동한 흔적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대구에서는 그 오리엔트 레코드라고 거기서는 이제 음반도 전쟁 중에 몇 장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3년에 전쟁 끝나갈 무렵에 발표한 게 이제 그 유명한 굿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가 이제 바라가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희갑보다 못해요. 60대 현인 굿세어라 금수나가 몇 년도 작품이라고요? 53년. 53년.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건 뭐 제가 좀 궁금해서 이야기거리를 좀 가져온 것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6.25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노래 네. 굿세어라 금수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먼저 등장할 수 있는 노래가 뭐 전선야곡 아니면 뭐 전우야 잘 자라 뭐 이런 노래들인데 전우야 잘 자라가 현인 선생의 노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군가 아닙니까? 전우야 잘 자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군가라고 하는 거 진중가요. 진중가요. 약간 하죠. 걸쳐 있는 노래죠. 예, 예. 근데 이 전우야 잘 자라가 현인 노래라고 뭐 노래책, 방송 뭐 이런 데서 다 표기는 되는데 문제는 현인 선생의 음반이 없어요.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맞나? 저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음반으로는 누가 부른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초예요?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음반으로 최초로 발견된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1950년 한 가을, 네. 예, 그때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건 맞거든요. 네, 그렇죠. 예, 구입할 수복 직후에. 그렇죠. 예, 흔적들이 남아 있고, 네,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무대 공연 흔적도 남아 있어요. 네. 신문 광고에. 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음반이 도대체 언제 나왔나? 나오긴 한 건가? 그러니까 예. 음반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노래 지어가지고 계속 군대에서 부른 거예요. 군대에서 부르고 그 당시에 학교 같은 데서 막 가르치고 그런 거죠. 유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서 압록강까지 진군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르고 올라갔대요. 근데 퇴각할 때 금지곡 됐대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좀 슬프니까. 예. 대중가요스러운 그런 애상이 묻어나거든요. 너 왜 좀. 자꾸 예. 죽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부를 땐 언제고 이걸 내려올 때 또 금지구를 시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로 봐서는 그 험악하고 바쁜 전쟁 와중에 노래를 빼다가 특히 왜 일사후퇴하고 내려가서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음반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전우야 잘 자라가. 그리고 또 그러면은 왜 하필 현인 노래로 정착이 좀 됐느냐. 근데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가장 오래된 전우야 잘 자라의 녹음이 현인 선생 목소리인 것도 맞아요. 다만 그 시점이 67년 녹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우야 잘 자라 녹음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67년이면 너무 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노래로만 불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나오면 뭐 대구에서 네, 예. 그렇죠. 오리엔트 레코드 제작 그 전우야 잘 자라 SP 음반이 나올 수도 근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은 뭐 그거야 늘 그렇게 팩트가 나오면은 뒤집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노래를 들어보죠. 예, 67년이 어쨌든 뭐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래된 버전이니까 뭐 요걸로 당시 건 아니지만은 들어보겠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무지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앞이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전우야 잘 자라. 네, 그러니까 진중가요. 네. 네. 이 노래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불렸는지는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겹도록 들린다. 예. 요즘 내 귀에 들리는 음악은 애국가하고 이거밖에 없다. 그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기자가 지겹다고 표현했다. 예, 그 신문에 기고한 글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억하시는 제 또래만 돼도 고무줄. 그렇죠. 예. 고무줄 노래 애들까지 많이 불렀고요. 또 그 오발탄 영화에서 보면은 상위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이 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부르면서 막 술 취해가고 다니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인데 네. 4.19 때 맞아요. 데모 현장에서도 이 노래를 데모 때 많이 이거 불렀어요. 불렀어요. 예. 이 노래 6.25 노래 3.1절 노래 해방가 이게 그 4.19 데모대에서 불려진 노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들한테 널리 퍼지고 가슴 깊이 뭐가 온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대목에서는 가사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여요. 그 화랑담배 연기 속에 예. 사라진 전우야 그건 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홍희담의 깃발이라는 단편 소설 있죠. 5.18을 다룬 단편 소설이에요. 창비에 실렸던. 거기서 보면은 그 마지막 도청 사수하는 마지막 밤에 담배 나눠 피우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노래 얘기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림. 예, 그림이 딱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우들끼리 마지막으로 담배를 나눠 피우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대중성, 그 어떤 비극적인 순간을 잡아내는 그 포착의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그거는 그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그 한복판에서 나올 수 있었던 형상화라고 보입니다. 예. 가사가 몇 절까지 있는 건가요? 총 4절까지 있는데 이제 방금 들으신 67년 녹음은 잘라 먹었죠.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낙동강에서 다시 올라오는 진군하는 얘기고요. 2절이 그 추풍령 고개를 넘을 때 화랑담배 나눠 피던 그거잖아요.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3절은 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수예요. 한강에서 우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들국화가 송이송이 피어 있고 그 백사장에 있는 그 전우들, 백사장에 묻혀 있는 죽은 전우들을 생각해요. 그 4절에서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 통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그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에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죽음이에요. 이 노래는. 네. 가사만 보면 되게 비장미가 있고 그렇죠. 반공하고는 전혀 그런데 뭐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반공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비극성으로 쳐주면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막 부르면서 엄청나게 퍼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그 후퇴할 때는 금지곡 때렸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꼭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가뜩이나 눈물 나 죽겠는데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전우야 잘 자라 말고도 전시에 만들어진 그 군가용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전우야 잘 자라 같은 어떤 그 생생함 이런 거를 군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약간 뭐 구호에 그치는 뭐 그런 계몽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 당시 발표된 노래 중에서는 따라갈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전선야곡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 둘 다
작사가가 유호 작사, 유호. 박시춘 작곡이죠. 예. 전선야곡은 누가 불렀죠? 그건 신세영. 신세영. 예. 예. 하여간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푸른 언덕 전우여 잘 자라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습니다. 뭐 신민요까지는 안 갔지만은 뭐 네. 그래도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를 뭐 많이 소화한 분이죠. 현인이란 네. 가수가. 그래도 저는 역시 현인 선생하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예. 네, 사랑하는 죄이라서 예. 네. 제가 어디서 예전에 듣기로 이 노래가 상하이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중국 노래입니다. 네. 근데 그 상하이풍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당시 옛날 대중가요 얘기할 때 유행가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유행가가 거의 뭐 같은 말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다 어떤 역사성을 부여하고 보면은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유행가라는 말에 깃들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좀 설명하기 쉽진 않지만은 뭐 비슷한 사례인데 중국에서는 1930, 40년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49년이 굉장히 분기점이 되잖아요. 인민공화국 들어서기 이전 네. 30, 40년대에 그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정말 화력의 꽃피었던 국제도시. 예, 그 시대의 이 대중가요를 중국에서는 시대곡이라고 불러요. 시대곡. 예. 그러니까 시대곡도 그 당대의 뭐 유행을 뭐 이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던 말이긴 한데 유행가처럼 거기 역사성이 부여되면서 말하는 그야말로 상하이 스타일 그런 노래가 이제 시대곡이라고 불리는 곡들인데 꿈속의 사랑이 전형적인 시대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1942년이었나요? 그때 중국 그 영화 주제가로 또 상하이는 그때 영화의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예. 영화 주제가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현인 선생이 뭐 정확히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상해에서도 좀 생활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상해에서 가장 많이 들리던 노래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연히 뭐 알았겠죠. 배웠겠죠. 예, 그리고 뭐 현인 선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중국 상하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불렸으니까. 그런데 무대에서 그러니까 대중음악가로서 이 노래를 처음 한국 대중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뭐 근거는 없지만은 현인 선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폰서구 선생이 이 노래 가사를 만든 게 대략 한 52년쯤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좀 이따 들어볼 현인 버전의 꿈속의 사랑 이 네. 노래는 56년도 음반에 이제 담겼거든요. 네네. 그러면 현인 선생이 56년에 비로소 이 노래를 알고 불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훨씬 그렇겠죠. 전부터. 네. 그리고 2년 전에 1954년에는 몽중녀라는 음반이 또 나와요. 그게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몽중인이나 몽중녀나 심연옥 선생이 이제 부른 건데 궁금했거든요, 항상. 근데 들어보니까 역시 같은 노래예요? 몽중인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반야월 선생은 몽중인을 몽중녀로 이제 번안을 한 거고 손석구 선생은 예, 꿈속의 사랑으로 이제 애인을 바꾼 거죠. 꿈속에 예.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원곡은 1942년쯤에 상해에서 발표한 예. 몽중인. 예. 그 누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상해에서 정말 인기 많았던 여성 가수가 7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통 칠공주. 예. 그래서 진짜로 상하이 7대 가후란 표현을 씁니다. 가후가 여자니까. 그 노래 가짜에다가 그 예. 황후, 예. 왕후할 때 그 공주보다 업그레이드 된 노래의 여왕이 7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꿍추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탕웨이 씨가 뭐 중화권에서는 지금도 뭐 고전이니까. 아니 근데 우리말로 꿈속의 사랑을 예, 이렇게 예. 단편 영화에서 불러갖고 불렀죠. 예, 예. 재즈 스타일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노래가 한국으로 넘어왔고 예.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배우가 또 한국어로 다시. 부르고. 근데 이 노래는 뭐 비단 중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뭐 대만도 있고 일본 또 베트남까지도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를 정말 커버하는 그래요? 예, 국제적인 히트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56년도 현인 선생의 버전은 뭐 당연히 준비를 했는데 네.
그 꿍추샤 7대 가후 예. 원곡도 그 음원이 뭐 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뭐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예, 그럼 뭐 원곡을 잠깐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인 선생 노래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에 달픈 내 사랑아 보임했던 하룻밤의 꿈 다시 못 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물 감고 떠지 말 것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에 달픈 내 사랑아 보임했던 하룻밤의 꿈 다시 못 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떠지 말 것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명곡입니다. 사실 제가 요새 노래방 가면 가끔씩 부르는데 예. 꿈속의 사랑. 근데 근데- 이상한데 뭐가? 예? 왜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그렇게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냥요. 아니 근데 노래방 반주 버전하고 너무 다른데요. 좀 다르죠. 56년 원곡 버전은.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처음 발표될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탱고 리듬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손석구 선생이 약간 좀 느리게 예, 편곡을 한 거고 그 뒤에는 또 약간 스윙 속으로 약간 또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현인 선생은 굉장히 넓은 폭의 음악들을 소화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가수였고 그러네요. 이런 가수는 일제 때는 거의 없었죠. 그렇죠. 해방 후가 되면서 나타난 그래서 확실히 현인이 새로운 시대의 가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 50년대가 이제 전성기라고 아까 5, 60년대가 전성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요. 40년대부터 5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후반부터 그러면, 50년대 거의 끝까지. 이 당시 현인 선생의 라이벌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앞서 이제 비 내리는 고모령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넘어갔는데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 자체는 남인수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 세력의 대변자는 남인수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흐름은 현인이고 그래서 현인 대 남인수 12라운드 노래 매치 쇼 뭐 이런 걸 실제로 했어요. 약간 라이벌 구도가 형성돼 있었군요. 그러니까 1라운드 예컨대 남인수가 등장해서 애수의 소야고 그러면 바로 현인이 등장해서 신라의 달밤. 그러면 사회자가 여러분 뭐 어떻게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쇼가 더 재밌네요. 너무 직접적이고 바로바로네요. 근데 이제 항상 훈훈하게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죠. 12라운드니까 6대6. 근데 뭐 저도 그 쇼를 당연히 못 봤습니다만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 중에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내 생에 그런 쇼가 없었다. 너무 재밌었다. 그랬겠네요. 정말. 그리고 또 극장 객석이 나누어서 앉은 건 아니지만은 확연하게 갈렸다는 거죠. 팬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특히 이제 좀 그리고 약간 여성보다는 젊은 남성들은 현인에 열광하는 반면 보통 왜 고무신이라고 여성 관객들은 남인수에 더 환호 뭐 그런 게 있었다. 50년대면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는데 그렇죠. 최빈국에서도 쇼는 계속돼요. 그럼요. 그래야 또 견디고 사니까. 그렇죠. 어쨌든 현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 내리는 고모령 같은 정통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적 이국성을 드러내는 신라의 달밤, 뭐 인도의 향불 스타일의 그런 노래들, 게다가 라틴 리듬, 뭐 무슨 탱고 리듬, 샹송 분위기, 나중에는 스탠다드 팝 분위기의 노래까지를 두루 엮으면서 결국 60년대 스탠다드 팝의 시대가 열리는 그 직전까지 그 흐름을 고스란히 따라간 사람이고 그걸 다 소화해낸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남인수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폭은 확실히 더 넓죠. 넓죠. 완전히 진짜 신구가 명확히 대비되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트로트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양풍의 노래가 일제 때 재즈송 같은 게 있기는 했습니다만 현인으로서 봤을 때는 5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아시아적 이국성 쪽이 훨씬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로 가면은 가요계도 양풍 쪽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팝 스타일 혹은 샹송 스타일의 노래들 쪽을 훨씬 더 그쪽 그 뒤부터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를 싹 넘어가도록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거죠. 이때 뭐 체리핑크 만보나 뱃삼의 무초 같은 노래가 나오는 게 바로 50년대 그렇죠. 중후반이었던 거고 이런 노래도 잘 불렀고 일단 현인이 부르면 나중에 가수들은 다 그 버전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 부르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1957년에 뭐 한 번뿐이긴 하지만은 삼천리라는 잡지 해방 전에도 있었지만 해방 후에도 삼천리 잡지가 있는데 가수 인기 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거긴 자주 하네요. 일제 때도 딱 한 번만 했는데 57년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위는 현인. 그렇죠. 그럼 2위는 남인수? 명국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가요 무대에서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그때라면 명국환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노래 부르셨죠? 아리조나 카우보이. 그보다는 방랑시인 김사까지 더. 그리고 정말 불과 몇 표 차이로 아슬아슬한 차이로 3위가 남인수. 그래서 밀렸어.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현인한테 밀린 건 뭐 좋아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이제 명국환은 정말 존심상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만큼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중가요계 판 자체도 변하고 있었고요. 그 변화의 흐름을 누가 더 잘
타느냐. 그러니까 명국환 후배한테까지 남인수가 밀렸다는 거는 그런 흐름을 잡아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약간 박자를 놓친 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현인 선생이 이제 새로운 창법의 어떤 전범을 마련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그 전선 야곡을 부른 신세영. 네. 그분이 뭐 그러니까 아주 뭐 모창 이런 건 아닌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인이란 가수를 몹시 염두에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남자분이세요, 신세영. 예. 예. 그러니까 남인수 창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를 하면서 체기업에서 남인수로 내려오는 가창의 계보가 있다. 그런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성악을 공부한 사람이나 노래 좀 부른다는 사람은 다 그 창법이었다. 예.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계보가 고복수에서 백년설로 내려오는 음을 막 흔들면서 한숨 쉬면서 부르는 것 같은 예. 노래의 스타일이 있다. 그러니까 남인수, 백년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양대 계보. 예. 근데 그게 50년대까지 내려오기는 해요. 뭐 남인수 계보는 손인호 정도로 내려오고 백년설 계보는 박재홍 정도로 내려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또 다른 현인은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창법이고. 제3의 길이죠. 예. 그리고 이게 새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현인 스타일에 지금 얘기했던 신세영이 있죠. 또 뭐, 안다성은 그렇죠. 정말 대표적인, 똑같아요. 예. 안다성은 완전히 제2의 현인이라고 맞아요. 해도 될 만큼. 제2의 현인이에요. 뭐 도미? 그렇죠. 도미, 윤일로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예.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인류가 말하자면 형성이 되는 거예요. 5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경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새로운 무슨 탱고 스타일의 노래라든가 부기욱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남인수 창법이나 백년설 창법으로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인 창법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예. 그 심지어 안다성 선생 같은 경우는 가수가 된 계기가 네. 친구 생일 잔치에 이제 클럽에 가서 친구들끼리 술 먹고 노는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술 먹을 때 노래 안 하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클럽에 마침 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악단 반주에 맞춰서 한 곡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울야곡 현인 선생의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게 원래 이제 노래를 좀 그러니까 군예대도 다니고 했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괜찮게 동네에서는 소문난 가수인데 거기서 노래를 정말 멋들어지게 현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니까 그 당시 클럽에서 밴드를 지휘하던 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네 가수할 생각 없나 했는데 그분이 바로 손석구 선생이었답니다. 픽업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국 가수가 되고 이제 음반도 내고 한 건데 그만큼 안다성 아까 뭐 제2의 현인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안다성 선생 같은 분을 비롯해서 50년대 남성 가수 가창에 미친 이 현인이란 가수의 영향은 정말 상당했죠.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성악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체규엽의 창법과 현인의 창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체규엽, 남인수 이렇게 내려오는 창법은요. 약간 또랑또랑 짜랑짜랑 좀 그런 창법인 것 같아요. 근데 현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질감의 창법이라고 할까? 소리를 더 둥글게 내면서 그러니까 아 하고 앞으로 딱 찌르는 창법이 아니라 부드럽게 옆으로 싹 퍼지는 것 같은.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고복 예, 좀 그런 식의 퍼지네요. 예, 옆으로 싹 퍼지고 소리를 약간 뒤로 돌리고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찌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고복수나 백년설처럼 부정확하게 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한 음을 딱딱 찌르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를 현인은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남인수나 체기업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이상한 현인 창법도 어쩌다 튀어나온 셈인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부드러운 서양 사람의 성악 창법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가요에 적응시킨 새로운 가수였던 셈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서울 야곡을 예, 그 문제에 안다성 데뷔 계기를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한 서울 이게 그 노래죠. 눈물을 봄비를 봄비니 맞으면서 그렇죠. 예. 네, 서울 야곡 듣겠습니다.
걸어갈 때 쇼윈더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샛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어린다. 오신가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에 찢어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마로니에 니끼 나보기는 내 그리에 버린 담배는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 내 온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머님이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코트를 어울리며 어느 밤도 불러야 하나 바가본드 마음이 아픈 서울의 레디. 1950년 전쟁 직전에 발표한 곡입니다. 서울야곡. 예. 네, 이 노래 녹음했을 때는 현인 선생은 몰랐겠죠? 몇 달 있으면 인민군 치하가 된다는 걸 서울이. 몰랐겠죠. 전혀. 예. 네,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 노래를 상상하면서 네. 여기다 남인수 목소리가 덮어지면 어떨까? 별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로트는 확실히 남인수 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세어라 금수나를 남인수가 불렀으면 더 잘 불렀을 것 같고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가창으로는 굳세어라 금수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확실히 남인수 거예요. 트로트는. 버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거죠? 이별의 부산정거장. 예. 그거를 남인수가 부르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거죠. 현인 창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현희는 고모령은 좀 독특한 노래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이렇게 이국성부터 시작해서 양풍까지 오고 있는 이런 흐름은 네. 확실히 현인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으로 하면 좀 도시에 어울리는. 맞아요. 그렇죠. 세련되고. 예, 이 당시에. 그리고 방금 들으신 서울야곡은 무려 네. 자작곡입니다. 아, 진짜요? 예, 현동주 작곡. 네. 본명. 예. 아.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뭐 중퇴든 뭐든 간에 예.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창작한 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야곡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뭐 싱어송라이터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몇몇 곡들이 있습니다. 예. 들어볼 만한 곡들이.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좀 그거는 의심스럽기는 해요. 어떤 거요? 아니 이 정도로 작곡할 수 있는데 왜 작곡을 본격적으로 안 했을까? 아, 술을 좋아하신 거죠. 그 노래만으로도 충분히 아, 그렇죠.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 정도로 노래를 뽑아내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서 주워오지 않았을까? 이런 뭐 의구심.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외국에서 어디선가 주워오지 않은 느낌. 예. 요 바로 너무 앞에 심심한가, 내가. 발표했던 그 이영미 선생님의 개인 의견으로 개인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나중에 자료가 충분히 모이면은 현인의 그 노래 말고 네네. 작곡 작품만 모아서 한번 좀 작곡의 세계. 늘어놓고 보면은 뭔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 네. 근데 뭐 본명으로 활동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현동주. 나쁘지 않죠. 윤동주 예. 시인도 있고. 예. 사실 저는 현인 그럼 약간 좀 법명 같거든요. 좀 스님 이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예.
아래어 한글에서 한자 변환하면은 항상 그게 놓치기 쉬운 게 현인 가수 이름은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그럼 가수로서의 현이는 언제부터 좀 내리막이었습니까? 일단 저는 어떤 가수가 정점에서 일단 내려왔다는 징표, 가장 확실한 징표는 신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곡이 계속 나오느냐, 또 나왔다고 해서 내는 게 다는 아니니까 예. 반응이 또 어떠느냐 이걸 본다면은 60년대 한 초 중반까지는 신곡이 있긴 있는데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반응이 별로 기억되지 않아요. 반응이 50년대만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대가 끝난 거죠. 새로운 양풍을 더 잘 부르는 가수가. 예.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가왕의 노래도 우리가 들어볼 참인데 예.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뭐 좀 2002년에 이제 별세하셨으니까 예. 그럼 6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 약간 이제 정점에서 내려왔으면 뭐 그래도 어디 클럽에서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는 뭐 전혀 계속 지장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엔 미국으로 가셨고. 잠깐 이민 생활도 했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3대 가왕, 네, 세 번째 가왕 현인 선생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네, 내가 뽑은 현인 베스트 3. 네, 두 분이 서로 정보를 공유 안 하고 현장에서 공개하는 베스트 3. 예.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는 두 분 다 꿈속의 사랑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안 뽑았어요. 저도 아닌데요. 그래요? 역시 대중과 전문가의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에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 클래식한 창법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현인적인 그 이상한 창법이 드러나기 전에 아주 얌전하게 제대로 트로트를 부른 품격 있게 부른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이 비 내리는 고모령이 애수의 소야곡하고 비슷하게 트로트 중에서는 좀 우울하고 스산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을 남인수하고는 또 좀 다르게 짜랑짜랑하지 않게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 분위기 있게 불렀다는 점에서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아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 현인의 창법으로. 네. 또 하나는 서울야곡이에요. 서울야곡. 예, 탱고 리듬 아주 잘 소화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그 양풍 넘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서울에 충무로 걸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네온사인 뭐 마로니피 휘날리는 종로거리 보신각 앞 다시 명동으로 돌아와서 하여튼 그 뭐 레인코트 깃으로 올리며 이런 식의 가사나 아니면 사실은 전 1950년 작이라 그랬는데 가사가 너무 1950년의 서울을 대도시인 것처럼 묘사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대도시죠. 느낌. 어쨌든 물론 대도시인데 충무로부터 명동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걸 훨씬 더 과장해서 서양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건 60년대까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가사를 굉장히 잘 소화해요. 레인코트 깃을 올리며 할 때 너무 멋지고요. 그야말로 멋져 불어 이런 말이 막 나와요. 혹은 바가본드 마음이 아픈 서울 엘레지 뭐 이런 거 표현을 하는 걸 이걸 과연 그 시대에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이 50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를 고를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뱃삼의 무초를 고르나 뭐랄까.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양풍 그 서양 노래를 갖고 와서 특히 샹송회 시대에 굉장히 잘 부른 가수니까요. 근데 뱃삼의 무초가 하여튼 그렇게 뭔가 이 버전 저 버전을 들어봐도 딱 마음에 들지를 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부른 게 더 느낌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60년대 동아방송 라디오 주제가로 불렀던 세월이 가면을 뽑았어요. 세월이 가면. 네, 이게 세월이 가면 최호성 말고 가슴이 박인환 씨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우리는 박인희 버전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게 박인희 씨가 제일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1950년대에. 그렇습니까? 음반으로 최초는 나의 심이에요. 근데 나의 심보다 현인의 60년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버전이 훨씬 잘 불렀고요. 박인희의 리메이크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나의 심 버전보다는 현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나의 심은 많이 잊혀졌고 60년대 라디오 드라마로 나오면서 현인이 너무 잘 불러서 소화를 잘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박인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앞부분에 지금 이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시 읽듯이 그냥 읽어요. 나레이션으로. 그런데 현인 버전은 다 노래로 부르거든요. 원래 작곡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다 부른 아주 잘 부른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막걸리집에서 처음 발표될 때 임만섭이라는 성악가가 불렀다라는 것만 기록이 남아 있고 이제 증언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 옛날에 EBS 명동 백장에서 제본 거 맞아요. 같아요. 네,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박인환 시인이 살아계실 때에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거는 뭐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나의 시 문반일 뿐인데 그거보다는 역시 현인의 세월이 가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노래를 더 훨씬 더 잘 훨씬 잘 살렸죠. 살렸어요. 저는 박인희 씨가 원곡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뽑은 베스트 3, 비 내리는 고모령, 서울야구, 그리고 세월이 가면. 네, 이주희 선생님은요? 또 겹치는 건 없네요. 그렇습니까? 대단하다, 우리.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예? 근데 뭐 짠 건 없으니까. 예. 저는 일단 아까 영화하면서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사랑은 흘러가도 영화 사랑은 제목이기도 흘러가도. 하고 주제가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세월이 가면도 보면은 현인 선생 음반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한국 샹송이라고 적혀 곡종이 들어갈 자리에 근데 이런 한국적인 샹송을 정말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뭐 그냥 개척하다시피 한 가수가 현인이죠. 뭐 틀림없이. 근데 세월이 가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 방금 말씀드린 사랑은 흘러가도라는 영화 주제가도 정말 프랑스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프랑스 치즈 곡입니다. 냄새. 예. 게다가 또 이 곡이 손석구 선생이 곡인데 아코디언 한 대로 계속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대중음악 녹음 관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이색적인 작품이거든요. 뭐 지금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큰 히트 다른 곡들과 비교할 때 큰 히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가창도 그렇지만 곡이 참 재미있어서 골랐어요. 그대는 가고라고. 그대는 가고. 예, 1954년에 박시춘 현인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인데 제목도 저는 좀 약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 건 아니죠? 우리 이준희 선생님? 전문가기 때문에 대중이 모르는 노래로 내가 베스트 3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약간 깔려 있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다음 곡이 그걸 말해주는데요. 예. 세 번째는 저도 좀 고민하다가 이것도 이제 창법도 창법이지만은 그래도 이 노래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순이. 예, 굿세어라 금순아. 굿세어라 금순아. 뭐 또 이영미 선생님은 책도 제목을 땡겨 쓰셨으니까 어쨌든 이 노래가 또 현인이라는 가수의 전체 어떤 가수 이력을 놓고 볼 적에 신라의 달밤 다음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노래도 뭐 당연히 잘 하셨고 또 그렇게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영민 선생님은 비 내리는 고모령, 서울야곡, 세월이 가면, 이주인 선생님은 세월은 흘러가도 그대는 가고 굿세어라 금순아. 사랑은 흘러가도. 사랑은 흘러가도 그대는 가고 굿세어라 금순아 이렇게 세 곡을 했는데 진짜 한 곡도 안 겹쳤네요. 네, 우리 김세호 PD가 선곡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방송? 저는 그러면 네. 사랑이 흘러가도. 예. 사랑은 흘러가도. 사랑은 흘러가도. 네. 이 제목도 잘 모르면서 뭘 이걸 듣는다고. 아니, 여기 내가 왜 2를 해놨지? 2를 적어놨는데. 뭐 네. 선곡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정말. 굿세어라 금순이는 이미 많이 들어봤었고. 예. 두 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훨씬 이준희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선곡에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바다 냄새가 한국 샹송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세월이 가면에 적혀 있는 그 표기이긴 한데 표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좋습니다. 몇 년도에 나온? 요거는 195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현인 선생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사랑은 흘러가도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분을 소환할지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흘러가도 내 마음 속엔 떠나지 않는 사랑의 그림자 그대는 닿을 듯 닿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마음을 두고 사랑을 두고 떠나는 길손 꽃잎이 흩날려 창가에 흩어지면 그 꽃잎 주워 모아 긴 사연 엿거리라. 사랑은 흘러가도 내 마음 속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그림자. 꽃잎이 흩날려 창가에 흩어지면 그 꽃잎 주워 모아 긴 사연 엿거리라. 사랑은 흘러가도 내 마음속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그림자.